안녕하세요. 저희 민담 이야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아직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뿐 깊은 산골 마을은 무거운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새들조차 고요히 잠들어 있고 첫 딸기 울기 전 그 어스름한 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낡은 돌다리 옆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한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곱게 지어 입었을 하얀 저고리는 선명한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가녀린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정성껏 매만졌을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새벽 이슬에 젖어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난 버선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지요. 그녀의 작은 손에는 낡았지만 기품이 서려 있는 비녀 하나가 부서질 듯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 목격한 것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청년 해주였습니다. 35이라는 나이가 되도록 홀몸이었던 그는 동이 트기 전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와 장터에 파는 것으로 고단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지요. 묵묵히 지게를 지고 산길을 내려오던 그의 눈에 처음에는 길가에 쓰러진 것이 고라니 같은 산짐승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그것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었고 그것도 고운 자태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해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평생을 남의 일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제 갈 길만 걸어왔던 그였지만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생명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선뜻 손을 내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지요. 아가씨, 정신 좀 차려보시오. 제발 숨을 쉬세요. 해주의 거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여인의 창백한 뺨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그녀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고아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정교하게 수놓인 저고리의 동정과 비록 찢기고 더러워졌지만 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진 치마는 그녀가 필시 양반가의 규수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주는 덜컥 겁이나 망설였습니다. 이 시대에 양반가 여인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한 오해라도 사게 되면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자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과 그의 등으로 전해져 오는 차가운 천이 해주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라도 여인의 의식이 남아있을까 싶어 해주는 계속해서 말을 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등에 업힌 여인의 미약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그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던 사람들은 여인을 업고 들어서는 해주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게 누군가? 해주가 아니야? 웬 여자를 업고 들어오네. 어머나, 저 여자 좀 봐. 옷에 피가 잔뜩 묻었잖아. 어디서 크게 다쳤나 보네. 행색을 보니 양반가 사람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게지. 하지만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괜히 엮였다가 좋을 것 하나 없어. 날카로운 속삭임들이 해주의 귓가의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여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거친 숨소리는 아침 공기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몇몇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초라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흙벽에 짚을 얹은 지붕,
비바람을 겨우 막아낼 뿐인 혜준의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좁은 마당에는 닭 몇 마리가 한가로이 모이를 쪼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그가 손수 일군 작은 텃밭이 있었지요. 혜준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방 안에 눕혔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작은 온돌방 하나가 전부였지만 군부를 땐 아궁이에 온기가 남아있어 그래도 바깥의 새벽 공기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여인을 눕힌 혜준은 곧장 우물로 가 차가운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쓰시던 깨끗한 무명천을 꺼내 물에 적셨지요. 그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여인의 얼굴에 묻은 흙과 핏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니 다행히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깊지는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에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고 이매에는 크게 부딪힌 듯 시퍼런 혹이 들어 있었지만 아마도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며 생긴 상처들 같았습니다. 과다한 출혈보다는 탈진과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였지요. 혜주는 서툰 솜씨로나마 여인의 상처를 닦고 싸매주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약초 상자를 열어 상처에 좋은 풀을 찧어 발라주고 하나뿐인 자신의 이불을 꺼내와 차갑게 식은 여인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토록 간절히 무언가를 해본 것이 얼마만이었을까요? 그는 낯선 여인의 고통에 제 마음이 더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이 귀한 시절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쌀독에 남은 쌀을 넉넉히 퍼내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여 년간 혼자 살아오며 밥 짓는 것 하나는 익숙해졌지만 오늘처럼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죽을 끓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아픈 자신을 위해 끓여주시던 그 기억을 더듬으며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닭장에서 꺼내온 귀한 달걀도 하나 풀어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혜주는 끓인 죽이 식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칠었던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느덧 창호지 문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어와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고통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아 마치 섬세하게 조각된 옥상, 유향, 과도 같았습니다. 길고 고운 속눈썹, 오뚝한 콧날, 앵두처럼 붉은 입술. 혜주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의식 없는 여인을 훔쳐보는 것이 부끄러워져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이 지나서야 여인은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흑벽 천장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제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깜빡 잠이 든 혜주를 발견하고는 조금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뜨는 모습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비가 조심스럽게 날개를 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혹, 여기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 고왔지만 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혜주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집입니다. 마을 어귀에 쓰러져 계신 것을 모셔왔습니다. 저는 혜주라고 합니다.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28배 나이에 과부가 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따뜻하게 든 죽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몇 번이고 놓치고 말았지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주자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술 한술 죽을 넘기며 기운을 차린 연화는 이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한양에서 포목점을 크게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갑작스러운 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남편의 숨이 채 식기도 전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아우, 즉 시동생은 형님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저를 음해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끝내 자객을 보내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정신없이 도망쳤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저를 쫓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비탄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두 뺨 위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묵묵히 연화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움에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의 주먹을 조용히 움켜쥐기도 했지요.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시동생의 탐욕과 잔인함에 치가 떨렸지만 그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으로 그녀의 아픔에 온전히 공감해줄 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연화는 이제 혜주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구해준 이 낯선 사내의 삶이 궁금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혹은 자신의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혜주님은 줄곧 혼자 사셨습니까?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혜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창호지 문 너머 멀리 보이는 서산의 능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습니다. 제 나이 10살 되던 해에 마을에 무서운 돌림병이 돌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그 충격에 몸져 누우신 어머니마저 얼마 못 가 아버지 뒤를 따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의 흐름처럼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삭혀온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 몇 있었지만 가난한 살림에 입 하나 더 느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지요. 아무도 저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손바닥만 한 땅 한 떼기가 없었고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봄이면 남의 논에 나가 모를 심었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 김을 맸으며 가을이면 허리가 끊어져라 추수를 도왔지요. 그리고 겨울에는 보시다시피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삶이라 여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연화는 혜주의 이야기에 어느새 눈물을 닦는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눈앞의 이 사내는 자신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혹독한 외로움과 가난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원망 대신 우직함으로 체념 대신 단단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셨으면서도 저처럼 낯선 사람을 구해주셨군요. 연화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자신을 쫓아내고 재산을 탐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혜주의 모습이 겹쳐지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혜주의 담담한 대답에 연화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주를 두고 바보같이 착해 빠진 놈이라고 수군거린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 힘든 일을 제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도 품삯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그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방 안에는 한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상처를 서로에게 드러내 보인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보고 아픔이 아픔을 보듬어주는 순간이었지요. 연화는 혜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깊은 상홀의 초가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 기댈 곳을 찾은 것만 같다고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연화는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벽을 짚고서나마 조금씩 걸음을 옮길 수도 있었지요. 이마의 상처는 옅은 흉터만 남았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그녀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의 위협을 피해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보다는 혜주와 헤어져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던 까닭입니다. 어느 날 아침 혜준이 평소처럼 일을 나가려 할 때 연화는 큰 결심을 한 듯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혜주님, 제가 며칠만 더 신세를 져도 괜찮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한 집에 사는 것을 두고 마을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그것이 연화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읽었는지 연화가 다급히 덧붙였습니다.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겠습니다. 은혜를 갚을 길은 그것뿐인 것 같아서요. 연화의 간절한 부탁에 혜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이 괜찮으시다면 얼마든지 계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지. 부인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화는 혜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칠 신세를 지다 떠날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생각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혜주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그날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 나고 자라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던 그녀에게 살림살이는 낯설고 고되기만 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조차 서툴러 매운 연기가 역류하는 바람에 눈물을 찔끔 흘리기 일쑤였고 가마솥에 밥을 안쳤다가 새까맣게 태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이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 기절하셨을 겁니다. 어느 날 밥을 태운 솥을 닦으며 연화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희고 가늘던 손은 어느새 거칠어져 있었고 고왔던 얼굴은 아궁이의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넘실거렸습니다. 혜주는 그런 연화의 모습이 그 어떤 비단 옷을 입었을 때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자 20년 가까이 남자 혼자 살아온 혜주의 황량한 집은 조금씩 온기를 찾아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방 안은 말끔하게 정돈되었고 구석마다 거미줄이 쳐져 있던 천장도 깨끗해졌지요. 특히 찢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던 날 연화는 얇은 한지를 여러 겹 덧붙여 틈새로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겨울이 와도 방 안이 훨씬 따뜻할 겁니다. 자신이 바른 창호지를 보며 뿌듯한 표정으로 말하는 연화를 보며 혜주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집을 위해 이렇게 마음을 써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있던 마당 한구석 텃밭에는 채소 씨앗이 뿌려졌고 어지럽던 우물가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저 잠만 자고 나가는 거처에 불과했던 초가집이 이제는 누군가의 정성이 깃든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혜준의 마음속에도 연화라는 존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어느새 연화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미질조차 서툴러 손에 물집이 잡히기 일쑤였지만 혜준이 곁에서 차근차근 가르쳐주자 금세 익숙해졌지요. 작은 씨앗을 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물을 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릇파릇한 새싹이 흙을 뚫고 돋아났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생명의 신비에 매일같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자라나다니요. 흙이 묻은 손으로 갓 돋아난 상추잎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하는 연화의 모습에 해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땅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돌려주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가 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성실하게 땀 흘리는 이의 정직한 마음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해주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덧 해질 무렵 해준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산마루에 붉은 해가 걸려 있었고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늘 혼자 걷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찬 설렘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따스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멀리서 자신의 초가집 굴뚝에서 하얀 저녁영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해주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텅 빈 방, 식어빠진 찬밥 대신 누군가 불을 지펴놓은 따뜻한 방과 구수한 밥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환한 미소로 자신을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인지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니나 다를까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지요. 해준의 발소리를 들은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늘은 텃밭에서 솎아낸 열무로 국을 끓여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와도 같았습니다. 해주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서도 그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해주는 오늘 일한 곳의 주인이 품삯을 후하게 쳐주었다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연화는 텃밭의 호박이 제법 굵어지고 있다며 자랑했지요. 비록 보리밥에 된장국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맛있었습니다. 연화 씨가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맛있습니다. 해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연화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풋풋하고 간지러운 기류가 흘렀지만 아직 누구도 먼저 그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여름밤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해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평화와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아름다운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이는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지요. 두 사람의 소박하고 조용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주가 낯선 여인과 함께 산다는 소문은 좁은 산골 마을에서 삽시간에 가장 뜨거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해준의 집에 들어앉은 여인의 미모가 어떠한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들었는가? 해준의 집에 웬 여인이 산다는데 그 자태가 웬만한 양반 댁 규수 저리 가라 할 정도라더군.
필시 무슨 딱한 사정이 있는 것이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누추한 곳에 머물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의심과 질투가 뒤섞인 험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외톨이로 살아온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속하는 나무꾼 해주에게 과분한 행운이 찾아온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싹튼 것이지요. 정말 양반가 출신이 맞기는 한 걸까? 행색만 그럴싸하게 꾸민 꽃뱀은 아닐지 몰라. 해준이 놈이 순진에 빠졌으니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홀라당 넘어간 게 틀림없어. 둘이 짜고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근거 없는 소문은 사리부터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불에 기름을 붓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이장의 외아들인 덕수였지요.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덕수는 부유한 집안을 등에 업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성품이 포악하고 주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그 어떤 집안에서도 선뜻 딸을 내주려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지요. 어느 날 장터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덕수는 텃밭에 심을 씨앗을 사러 나온 연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수한 무명옷 차림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그녀의 고아한 자태와 아름다운 용모는 덕수의 음흉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런 절세미인이 어찌하여 그 거지 같은 해주놈과 함께 산단 말인가. 덕수는 그날 이후로 연화를 차지하려는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부라는 사실조차 그의 욕망을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의 아름다운 과부. 그것은 그의 허영심과 소유욕을 자극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지요. 그는 연화가 해주와 함께 사는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양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런 여자는 비단 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아야 어울리는 법이지. 흙구덩이에서 뒹구는 해준놈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데려와야겠다. 덕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 마을에서 고립시키는 것이었지요. 그는 마을 주막을 드나들며 사람들에게 해주와 연화에 대한 거짓 소문을 더욱 악의적으로 부풀려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 위로 검고 음흉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소리 없이 흘러 어느덧 늦얼음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무성하게 자라났고 두 사람의 마음밭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이장의 환갑잔치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푸는 큰 행사였기에 해주 역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괜히 가서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연화 역시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연화 씨.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우직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옷 중에서 가장 수수한 것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내렸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오랜만에 단장을 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지요. 잔치집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기름진 음식 냄새, 흥겨운 농악대의 가락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지요. 하지만 해주와 연화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많던 사람들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저기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벌개진 덕수가 비틀거리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번쩍이는 비단옷의 손가락에는 금가락지까지 낀 그의 모습은 부유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함이 흘렀지요. 그는 해주를 보란 듯이 무시한 채 오직 연화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능글맞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소문으로만 듣던 연화 부인이 아니시오? 과연 소문대로 천하일색이시구려. 덕수는 대뜸 연화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연화가 정중히 거절의 뜻을 표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치근덕거렸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잔 받으시오. 보아하니 해주 이놈은 부인께 술 한 잔 제대로 사줄 형편도 못 되는 것 같은데. 그의 무례한 말에 주변이 순간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해주는 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장의 잔칫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어 애써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덕수는 그런 해주를 비웃으며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연화 부인,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떻소? 해주 같은 거지한테 얹혀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물이란 말이오. 내가 비단옷도 해 입히고 금비녀도 사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소.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해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해주님은 가난할지언정 결코 거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지요.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비단옷이나 금비녀가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당신처럼 마음이 가난한 것이겠지요. 부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는 잔칫집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덕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망신을 당한 것이지요. 주변에서는 나지막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는 말이야. 덕수놈이 너무 건방졌어. 저리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보통 여인은 아니로구나. 덕수는 분노의 몸을 떨었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해주와 연화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쏘아붙이며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 당한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고야 말겠다. 악에 바친 말을 내뱉고는 자리를 떠나는 덕수의 뒷모습을 보며 해주와 연화는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감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뱀처럼 교활한 자의 앙심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덕수의 분노는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주와 연화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두 사람을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작정이었지요. 그날 이후 덕수는 온 마을을 쏘다니며 두 사람에 대한 헛소문을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럴싸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 말이오. 저 연화라는 여자는 시댁에서 값나가는 물건들을 몽땅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도둑이라더군. 그러니 시댁에서도 쉬쉬하며 찾고 있는 것이지. 그는 주막의 술꾼들에게 공짜 술을 사주며 소문을 부풀렸고 동네 안악들에게는 은근슬쩍 이야기를 흘리며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생각해보시오. 멀쩡한 양반가 여인이 뭐 아쉬워서 저 찢어지게 가난한 해주놈에게 붙어 살겠소? 필시 둘이 한패가 되어 우리 마을에서 더 큰 것을 훔쳐내려는 속셈일 것이오. 밤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번 싹튼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덕수가 퍼뜨린 소문은 날개를 단 듯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해주와 연화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대놓고 수군거렸고 맑은 날에도 괜히 먼지를 일으키며 침을 뱉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해주의 일거리가 뚝 끊겨버린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손이 필요하다며 그를 찾았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도둑놈과 한패인 사람에게 어찌 일을 맡기겠나 라는 차가운 말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해주는 며칠 동안이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연화는 그런 해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야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해주는 그런 연화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오. 연화 씨는 아무 잘못이 없소. 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해주님께서 저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거리도 끊기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입니다. 연화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주는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소. 나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연화 씨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오. 일거리는 다시 구하면 되고 저들의 오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풀릴 것이오. 그러니 부디 그런 약한 말씀은 마시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진심 어린 위로의 연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이 모진 시련을 함께 견뎌내리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더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를 두 사람에게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소문이란 이토록 무서운 힘을 지니는 것일까요? 덕수가 퍼뜨린 악의에 찬 소문은 상올 마을의 좁은 울타리를 넘어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화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밭을 메고 있던 해주와 연화는 마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탄 사내 몇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그들의 행색은 위압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한 사내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하인 몇을 거느리고 곧장 해주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말에서 내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님,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그만 저와 함께 집 안으로 돌아오셔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뱀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에 끔찍했던 공포가 되살아나 저도 모르게 해주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밭을 매던 호미를 든 채로 해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단단히 감싸며 침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시동생은 거짓골을 한 해준이 감히 자신을 막아서는 것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는가? 이분은 내 형수님이시다. 어서 길을 비키지 못할까? 이분은 지금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뜻이 없다고 하셨소. 더 이상 이분을 괴롭히지 말고 돌아가시오. 해주의 단호한 태도에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이놈, 분수를 알아야지. 감히 천한 나무꾼 따위가 양반가의 일에 참견을 해? 혹 형수님이 훔쳐 달아난 재물이라도 나눠 갖기로 약조한 것이냐?
이 소란에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해주의 집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서 팔짱을 낀 채 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동생이 훔친 재물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확신에 찬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거보게 시댁 사람들이 정말로 찾아왔지 않은가. 그럼 덕수 도련님이 하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구먼. 저 여자가 정말 도둑이었어. 쯧쯧. 저 해준 놈을 바보같이 착한 줄로만 알았더니 도둑년을 숨겨주고 있었던 게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이제 연화뿐만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고 선 해주에게까지 무섭게 꽂혔습니다. 그 어떤 폭력보다도 아프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두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뭣들 하느냐? 저 계집을 당장 끌고 오너라. 하인들이 연화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해주는 들고 있던 호미를 내던지고 두 팔을 벌려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낼 기세였습니다.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이분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 평소 온순하기만 했던 해주의 눈에서 번뜩이는 서슬 퍼런 기백에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시동생은 분노의 이를 갈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해주와 연화를 향해 악에 바친 협박을 남기고는 돌아섰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에 정식으로 고발하여 도둑맞은 재산도 찾고 내 형수도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너희 둘 후회하게 될 것이다. 말을 타고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해주와 연화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소문이 아닌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동정도 연민도 아닌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동생이 남기고 간 서슬 퍼런 협박과 그들을 향해 쏟아지던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둘 사이를 가로막는 듯했지요.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해주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도, 덕수의 모함도, 그리고 이제는 시댁의 위협까지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연화의 눈물 젖은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단출한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의 삶을 자신의 불행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잠긴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던 것은 해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는 차마 돌아보지 못한 채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저 때문에 해주님께서 위험해지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을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해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그 가슴속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남김없이 꺼내어 보였습니다. 그는 연화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니요, 가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의 눈빛은 달빛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화 씨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오. 가난하여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 하나만은 거짓이 아니오. 평생 연화 씨를 지켜드리고 싶소.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그 어떤 시련이 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
진심이란 이토록 강한 힘을 지니는 것일까요?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뜨거운 혜주의 고백에 연화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혜주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혜주님을 연모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부의 몸이고 혜주님께는 짐만 될 뿐입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어찌 감히 제가 그런 말씀 마시오! 혜주는 연화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연화 씨는 내게 짐이 아니오. 당신은 내게 세상의 전부요. 당신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난이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비록 내일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닥쳐올 모진 풍파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굳게 언약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악인의 마음을 알아보는 법일까요? 연화를 향한 흑심과 혜주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찼던 덕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남몰래 큰 도박 빚을 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지요. 밑 빠진 독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그는 며칠 전 마을을 찾아왔던 연화의 시동생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연화를 손에 넣고 싶어 혈안이 된 시동생과 돈이 절실했던 덕수의 탐욕은 너무나도 쉽게 결탁하고 말았지요. 시동생은 연화를 무사히 납치해 넘겨준다면 덕수의 모든 도박 빚을 갚아주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검은 거래에 눈이 먼 덕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마을 사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혜주가 사는 집의 허술한 구조와 혜주가 잠드는 시간, 그리고 연화의 동선까지 낱낱이 알려주며 그들의 음모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약속된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자취를 감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실 혜주는 며칠 전부터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낯선 그림자를 본 것도 같았고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그날 밤도 그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얕은 잠과 깸을 반복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나뭇가지가 바스락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죽인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이윽고 서너 개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흐흙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손에는 번뜩이는 칼날이 쥐어져 있었지요.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화가 잠든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의 우렁찬 외침에 검은 그림자들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혜주를 사방으로 에워쌌지요. 4명 대 1명, 상황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끝을 혜주에게 겨누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비켜서라. 우리는 저 방 안의 여자에게만 볼 일이 있다. 괜히 험한 꼴 당하며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이 연화임을 확인한 순간 혜주의 눈빛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 옆에 세워두었던 단단한 참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록 날카로운 칼날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청은의 무게를 지닌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연화 씨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맹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윽고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혜주는 본래 힘이 장사였고
오랜 세월 나무를 하며 단련된 몸이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객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몽둥이와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해주는 연화가 있는 방문 앞을 필사적으로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객의 칼이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이를 악물고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가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고 있던 연화가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해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 사람을 잃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자신 때문에 저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밤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사람 살려! 도둑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이 실려 밤의 정적을 찢으며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둑이 들어 사람을 해치려 합니다. 깊은 밤이었기에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진 그녀의 외침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들렸지요. 처음에는 잠결에 무슨 소리인가 뒤척이던 마을 사람들이 이내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하고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던 사람들은 소리의 진원지가 해주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린가? 해준의 집 쪽에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나? 도둑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어서 빨리 가보세. 횃불에 불을 붙인 마을 남자들이 몽둥이나 낫 같은 농기구를 손에 들고 해주의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연화만 납치해서 빠져나가려던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온 마을이 들썩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해주와 그를 둘러싼 자객들을 보고는 주저없이 자객들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미움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람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동안 해주와 연화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마을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놈들, 감히 우리 마을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모두 힘을 합쳐 저놈들을 때려잡자. 해주를 도와라. 순식간에 형세는 역전되었습니다. 농기구로 무장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포위된 자객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붙잡혀 밧줄에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었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검은 천이 거칠게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덕수였습니다. 그는 자객들과 한패가 되어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뒤늦게 달려온 이장은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배신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덕수야, 네가 어찌 이런 짓을... 모든 것이 끝난 후 연화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정신을 잃은 해주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굳게 닫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결국 해주와 그녀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칠흑 같던 밤이 물러가고 동력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해준의 집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있는 듯했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부끄러움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횃불의 불빛이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덕수와 자객들의 얼굴 위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때로는 청은망은의 바위와도 같아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거짓과 오해를 단숨에 부수어 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날 밤이 그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이장의 절망적인 눈빛을 더 이상 견딜 수는 없었는지 포박된 무리 중 하나가 울부짖으며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우리는 그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그의 절규를 시작으로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저 여인, 연화의 시동생 되는 사람이 거금을 주기로 약속했소. 그저 밤에 몰래 들어가 여인만 무사히 데려오면 된다고 했단 말이오. 자객의 입에서 시동생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위세 등등하게 마을을 찾아왔던 바로 그자의 얼굴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덕수의 역할이 밝혀졌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 지리를 전혀 모르오. 그런데 저기 저 덕수라는 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소. 자신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면 저 집의 구조와 두 사람이 잠드는 시간까지 낱낱이 알려주겠다며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수가 퍼뜨렸던 모든 소문들이 사실은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그리고 그가 단지 돈 때문에 이웃을 팔아넘기고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음이 만천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깊은 부끄러움과 뒤늦게 밀려오는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근거 없는 헛소문에 얼마나 쉽게 휘둘렸는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해주와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핏기 없는 얼굴로 해주를 간호하고 있는 연화를 향한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깊은 미안함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려. 사람의 겉모습과 헛소문만 믿고 이리도 어진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인가. 이장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마을을 이끄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이 자들을 모두 묶어 날이 밝는 대로 관아로 끌고 가라. 내 아들이라 해도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의 외침은 아들을 향한 단죄이자 그릇된 소문에 휩쓸렸던 마을 전체를 향한 질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정신을 잃었던 혜준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연화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 씨, 괜찮소? 자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그의 첫마디는 오직 연화의 안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에 애써 눈물을 참고 있던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역시 저마다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길고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음모의 전말은 모두 밝혀졌고 거짓은 힘을 잃었으며 진실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새벽녘의 공기 속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 단단해질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이 희미하게 움트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해주는 마을 사람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를 외면하고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약초를 캐오고 귀한 음식을 가져오며 그의 회복을 도왔지요. 며칠 후 사건은 정식으로 관아로 넘겨졌고 포박된 덕수와 자객들 그리고 연화의 시동생은 서슬퍼런 나졸들에게 이끌려 읍내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화 역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관아의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관아로 향하는 연화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연화는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자신과 혜주, 그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입니다. 엄숙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관아의 대청마루. 그 중앙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죄인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사또는 연화에게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고하라고 명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바른 대로 아뢰어라. 조금의 거짓이나 보탬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연화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돌변한 시동생의 태도, 재산을 포기하라며 가해왔던 온갖 협박과 학대,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야 했던 그날 밤의 일까지. 그녀의 증언은 막힘이 없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소인을 구해주신 혜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허나 저의 시동생과 저기 저 덕수라는 자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해치려 한 흉악한 자들입니다.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화의 명료하고 슬픔 어린 증언에 사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는 연화의 시동생이 살던 한양의 집을 수색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숨겨놓은 다른 죄의 증거가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였지요. 며칠 후 한양으로 급파되었던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이번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방, 깊숙한 장롱의 바닥 널빤지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 하나.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연화의 죽은 남편이 남긴 친필 유서, 이슈였습니다. 사또는 서기관에게 유서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낭랑한 목소리로 읽혀 내려가는 유서의 첫 구절부터 대청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즉 한양의 포목점과 토지,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현물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 연화에게 물려준다. 그것은 시동생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서가 읽히는 동안 시동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지요.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유서의 마지막에 적힌 한 구절이었습니다. 더하여 만일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 나의 죽음을 그저 단순한 병사, 빙시로 끝맺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내 아우의 과한 욕심이 늘 마음에 걸렸으니. 유서의 마지막 구절이 읽히는 순간 대청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절규이자 경고였던 것입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납치 미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서가 공개되자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즉시 연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명했습니다. 유서에 담긴 의미심장한 경고는 단순한 기우로 넘길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요. 경험 많은 포도부장이 직접 수사를 맡았고 한양의 의원들과 하인들을 상대로 끈질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뱀처럼 교활하게 숨어있던 진실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그의 약을 조제했던 의원의 행적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의원은 혹독한 신문 끝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시동생이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형의 병을 악화시키는 약재를 조금씩 섞어달라고 사주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람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시동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막대한 재산이 당연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형수가 버티고 있자 그녀마저 해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제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모든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형수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연화를 원망하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병으로 허망하게 떠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실은 가장 믿었던 동생의 손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갔다는 사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친형을 재물에 눈이 멀어 독살하고 그 아내마저 해치려 한 시동생에게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흉악한 죄를 물어 참형, 찬싱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범죄에 가담한 의원과 자객들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덕수는 강도 미수와 살인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머나먼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장은 아들의 죄를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죄인처럼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이로써 연화는 모든 누명을 벗고 남편이 남긴 재산의 정당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양의 큰 포목점과 넓은 토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재물이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연화는 깊은 산골 마을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세월의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연화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길가에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그 어떤 의심이나 경계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미안함과 존경심만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연화가 겪어야 했던 모진 시련에 함께 아파했고 진실을 밝혀낸 그녀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혹독했던 겨울의 상처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던 이듬해의 봄이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 어귀의 오래된 살구나무에는 분홍빛 꽃망울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지요. 바로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 해주와 연화는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비단 옷이나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화려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아끼던 수수한 흰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었고 해준 역시 평생 처음으로 장만한 새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대갓집의 혼례식보다도 더 아름답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를 축하해주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제1처럼 기뻐하며 마당을 가득 메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두 사람을 향했던 의심과 오해의 눈빛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축복만이 그 자리에 넘실거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쌀과 나물을 가져와 음식을 장만했고 남자들은 흥겨운 농각을 울리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원했습니다. 특히 관직에서 물러난 전 키엔 이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못난 자식을 둔 이 늙은이의 죄가 크오. 두 분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면목이 없소이다. 부디 이 늙은이의 사죄를 받아주시고 백년해로하며 이 마을에 큰 빛이 되어주시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을 사람들 역시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네.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헛소문에만 귀를 기울였으니. 연화 부인과 해주 총각이야말로 이 마을의 큰 보배일세. 두 사람의 굳건한 마음에 우리가 더 큰 것을 배웠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던 해주의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다시 행복을 찾은 연화의 두 눈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흩날리는 꽃이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 손을 이제는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모두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연화는 혜주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자신들을 믿어주고 지켜준 이 마을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물은 제게 기쁨이기보다 슬픔이 더 큰 것입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시동생의 끔찍한 탐욕이 묻어있기 때문이지요. 이 재물을 그저 쌓아두고 사는 것은 돌아가신 남편께서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연화는 혜주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저와 혜주님을 살려준 이 마을의 사람들을 위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슬픔의 기억을 기쁨의 씨앗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혜주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결정을 지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애초에 재물을 보고 연화를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깊고 어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이 맺은 결실은 이제 개인의 행복을 넘어 더 크고 따뜻한 나눔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혜주와 연화는 자신들의 행복을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당 슈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양반가에서 자라며 배움이 사람을 얼마나 사람답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가난 때문에 글조차 깨치지 못하는 아이들의 텅 빈 눈망울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굶주림보다 더 서러운 것이 배움에 대한 서러움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연화는 바로 그 서러움을 씻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 마을 한가운데에 서당을 지을 터를 마련하고 인근에서 학식과 인품이 높기로 소문난 훈장님을 정중히 모셔왔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과 종이, 붓과 먹까지 모두 무료로 내어주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산골 마을의 아침을 여는 소리는 이제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아이들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희망의 씨앗처럼 퍼져나갔고 자식들이 글을 깨치는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화의 지혜는 미래를 가꾸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었을 때를 대비하여 마을 공동 창고인 의창, 이창을 만들었습니다. 풍년일 때 곡식을 미리 비축해 두었다가 어려운 해가 닥쳤을 때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더 이상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려야 했던 보릿고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이들을 위한 약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급한 병이 나도 읍내까지 나갈 여유가 없어 끙끙 앓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연화는 용한 의원을 초빙하여 약방에 머물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을 지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혜주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도움으로 넓은 논과 밭을 가진 지주가 되었지만 그의 손과 발은 여전히 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새벽같이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했고 오히려 더 열심히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붙이는 소작농들에게는 소작료를 아주 낮게 받거나 흉년이 든 해에는 아예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가난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는 결코 거만하거나 인색한 지주가 될 순 없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농부이자 진정한 어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혜준과 연화의 나눔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의심과 가난으로 메말라가던 마을은
두 사람의 선행으로 인해 점차 생기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이웃 간에는 서로를 돕고 신뢰하는 따뜻한 전기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잊으셨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에게도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지혜로운 딸과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들이 태어났지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 속에서 나무처럼 곧고 바르게 자라났습니다. 혜주와 연화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면 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단다. 그리고 남을 향한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란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덧 황금빛으로 들판이 물드는 완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혜주와 연화는 오랜만에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 어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낡은 돌다리를 찾아갔습니다. 그토록 위태롭고 절박했던 첫 만남이 이제는 아련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어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예전에 그 쓸쓸하던 돌다리 곁에는 작지만 기품 있는 정자, 치팅지 하나가 새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의 현판에는 진심정 젠신팅 이라는 세 글자가 힘있게 새겨져 있었지요. 바로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마음을 모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정제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서산을 바라보며 연화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새벽에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행복도 맛보지 못했겠지요. 연화의 말에 혜준이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오. 가난했지만 외롭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비로소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받은 행복이 더 크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정자 아래로는 맑은 가을물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훗날 혜주와 연화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평생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문의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연화가 세운 작은 서당은 점점 커져 나라에서 인정하는 향교, 샹샤오가 되었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진심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는 많은 젊은 연인들은 정제에 앉아 혜주와 연화의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곤 하지요.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어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심의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야담과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